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인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9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월요일인데 이제 월말이 되다 보니까 이게 꼭 저는 목금 정도 느낌이 좀 들어요. 내일 모레 또 5월 1일 날 저희가 또 하루 쉬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따뜻하고요. 여름철 날씨처럼 이렇게 반팔 입고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그런 모습들 보였습니다. 시장도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으로 섹터별로도 굉장히 활발한 순환매가 또 돌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네, 평소처럼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준비한 내용들이 꽤 많아서 빨리 한번 진입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19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일부 소부장 상승 출발을 일단 보였고, 대형 IT와 제약바이오, 신재생에너지, 화학, 지주사, 화장품과 면세 여행, 그리고 2차 정비 쪽은 장비주들, 그리고 통신 장비주들도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유리기판과 자율주행, 전선, 의료 AI, 디지털 화폐 등의 테마군이 강세 보였는데, 연이은 강한 미국의 경제지표에 5월 FOMC가 좀 매파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지만, 시장 영향력을 미쳤던 생각보다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했던 PC처럼 인식에 대한 선반영이 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이 현대차증권에서 띄워준 자료인데요. 이번에 예상치에 부합했던 3월의 PC 이 부분인데, 결국은 5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는데, 역시 PC 물가지표가 다행히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특히 1분기 GDP 발표 이후에 시장이 좀 염려했던 서비스 물가의 상방 압력도 다소 좀 크게 높아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구성 요소 중에 서비스 물가 압력이 강했던 이유는 연초 계절성이 강했다고 풀이가 됩니다. 1월과 2월 근원 PCE 수정치가 각각 0.5%와 0.27% 전 월비로 올라가는 것으로 기존 결과 대비 일부 상향 조정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5월 달에 FOMC 회의를 통해서 연준의 스탠스가 바로 아주 완화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거주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슈퍼코어 CPI 쪽의 서비스 물가가 3개월 연율 환산 시에는 5.5% 정도 수준이죠. 근데 시장도 이를 이미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발작이 나오거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거나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선물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작 시점을 9월에는 지금 가능성을 58% 정도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요. 9월 최초 금리 인하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번에 5월 FOMC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금리 인하 자체 여부보다는 QT, 속도 감축 여부라고 판단될 수 있는데, 이 파월 의장이 지난 3월 FOMC를 통해서 양적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QT에 대한 속도 감축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주 주요 일정 대기하는 가운데 어쨌든 오늘도 여러 가지 시장에서는 악재보다는 좋은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섹터가 어디였나요? 지금 화학업종 오늘 급등을 했죠. 지난주에 제가 화학업종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화학업종에 유입이 되면서 업황 둔화 우려의 이익 추경치 하향 지속되면서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종목들이 다수 있는 것이 화학 섹터였습니다. 외국인 현선물 동반 순매수 들어오면서 밸류업과 그리고 반도체 쪽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순환매 차원에서 화학업종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은 빅테크 실적 안도의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되면서 강세 출발 보였는데, 실적 발표 앞둔 게임과 그 다음에 일부 미용기기 섹터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플러스권에 가깝고요. 그리고 관련된 전력기기, 빅테크 기업들의 AI 캐펙스 증가 단언 소식에 전력기기나 전선 오늘도 좋았고, 일부 또 종목은 실적 발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공급망 구축 소식에 유리기판 관련주가 또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34년 만에 160엔을 돌파했습니다. 차트 좀 보여주시죠.
지금 N달러 관련된 부분들이 34년 만에 160엔을 돌파를 했는데 엔저 현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도 장중에 1384원까지 상승세를 보였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 시장이 좀 개입을 했던 것 같아요. 오후 한 2시 정도 수준의 기준을 봤을 때 지금 리얼타임으로 봤을 때는 이게 2시 20분 정도입니다. 보니까 160엔 정도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156엔까지 확 빠졌죠. 155엔, 156엔 정도까지 밀렸습니다. 급하게 확 빠지다 보니까 이후에 원달러 환율도 상승폭을 또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서 지금 N이 굉장히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N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오늘 역시 화학주가 강세였고 특히 한화솔루션과 대한유화, 효성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주도했고 뒤이어서 운수창고도 강세였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인 요인을 작용하면서 HMM과 한진칼 이쪽이 강세였고요. 금일 전력설비 모멘텀으로 LS 에코에너지가 상한가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급등했습니다. 그 외에도 LS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전력설비 업종이 강세 기여했고요. 반면 운수장비 약세였습니다. 최근에 미중 갈등 수혜로 강세를 이루던 조선 업종이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올라왔다는 부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요. 그 외에도 보험이 약세였습니다. 밸류업 관련된 모멘텀이 유효하긴 하지만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오면서 급등한 주가로 조정받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순매수로 업종별로는 인터넷이 강세였는데 그중에 커넥트 웨이브가 MBK 파트너스 공개매수 추진으로 급등 보였고요. 이어서 화학주도 강세였고 특히 엔케미 외국인 수매수세로 강세 주도했고 또 오늘 유리기판 테마로 YC케미 장중 상한가 그리고 필옵틱스가 급등했습니다. 반면 비금속이 원익 QNC 주도로 약세를 보였고 뒤이어서 특별한 모멘텀이 부족했던 종이 목재가 다소 좀 약세 국면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그 최진욱님께서 제가 좀 피곤해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게 딱히 피곤하진 않은데, 제가 좀 약간 피곤해 보입니까?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하야니아님, 박부장님 눈이 좀 피곤해 보이셔. 이게 눈이 좀 부셔서 그래요. 오늘 모니터를 좀 너무 많이 쳐다봐가지고, 눈이 좀 부셔서 계속 오늘 인공 눈물을 계속 넣었는데, 눈이 좀 부십니다. 아, 선글라스 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관련된 이야기들 먼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섹터 들어가면 첫 번째 오늘 역시 이제 전선과 전력 설비 쪽입니다. 전선과 전력 설비. 자, 첫 번째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이게 LME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전선업계 업황이 이제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톤당 1만 달러를 장중에 돌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최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구리 가격이. 그래서 지난 26일 LME 런던 금속거래소에 따르면 구리 선물 3개월물 가격이 장중 한때 톤당 1031.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2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1만 달러 돌파했고요. 당일 종가는 9,965.5달러로 1만 달러 근접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올해 들어서만 16.4% 올랐고 연저점 2월 9일 8,169달러보다는 21.9%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AI나 전기차, 데이터 센터 등 업황이 회복되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삼성증권은 또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들어서 구리 가격이 현재까지 12% 상승하면서 주요 구리 관련 업체들의 주가 반등을 또 야기하고 있고 최근에 구리나 광산, 재련 기업들이 연이어서 감산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진국들이 역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난립으로 전력 수요의 폭증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기대까지 더해진 상황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료 좀 보여드리면 이게 프리포트 맥모라는 회사에 대한 삼성증권의 리포트가 있었는데 이 관련해서 역시 이제 구리 수요 확대 요인이 전력 그리드라든지 AI,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 그 다음에 운송수단 자동차, 2차 전지 쪽이겠죠, 전기차, 그리고 친환경 이렇게 되면서 구리가 전력을 위한 금속으로서 역시 세계 구리 수요의 65% 이상이 전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광산이나 재련 기업들이 감산을 하고 있고 일부 이제 광산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태에서 결국은 수요가 또 확대되는 요인 때문에 가격이 계속적으로 강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프리포트 맥모런이 이야기하는 구리 가격의 추세인데 실질적으로 2000년대 중국 수요 확대에 따른 뭐 구리 가격의 반등이 있었죠. 그래서 아래쪽에 푸른 색깔로 보이는 쪽이 이제 과거에 중국 쪽의 수요 이슈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랐던 이슈이고요. 지금 위쪽에 약간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왼쪽 위쪽을 보시면 구리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한 초입이다. 그래서 2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체적으로 19%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은 가격이 완전히 다른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리 가격 추세가 보인다는 점. 아울러서 이제 북미 전력 설비 교체 수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죠. 지난번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25일 백악관이 미국의 전력망 강화, 청정에너지 관련된 일자리 확대, 전력 부분에 인한 환경오염 축소를 위한 주요 조치를 발표했다. 그래서 팩트시트를 제가 이제 발표를 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향후 5년간 10만 마일의 송전선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일부 전선주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선주들, 대한전선을 포함한 전선주들 이렇게 좋았고요. LS 에코에너지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조금 올라왔던 HD 현대일렉트릭은 조금 쉬었나요? 미리 좀 올라왔고 밸류에이션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게 밸류를 받았던 종목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지금 전력설비 전압기 쪽보다는 전선주들이 이제 뒤이어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 다 전선 관련주들이 오히려 좀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하기 전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상황인데 자, 아직도 구리가 싸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자, 한화투자증권에서 보내준 자료인데, 자, 첫 번째 자료 띄워드리면, 이게, 구리 관련된 광산, 얼마나 구리 광산을 찾았냐, 이 문제입니다. 지난 10년간 주요 구리 탄광 발견이 역시 오른쪽 보시면 2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급 문제가 있고 구리 관련 종목들의 상승 여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는 AI로 인한 잠재적 구리 수요가 공급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이게 구리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그러니까 제일 아래쪽에는 막대 그래프 쪽에 아래쪽에 그리드 쪽이 많이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황색으로 보이는 것이 EV 쪽, 전기차 쪽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지금 뭐 신재생 쪽 그리고 그 위로 데이터 센터도 23년 이후로 2027년까지 가면 데이터 센터도 꽤 많은 양이 늘어나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근데 역시 이제 그리드 쪽이 가장 많이 전력 쪽에 많이 쓰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AI 데이터 센터 구리 수요도 견인하고 있고 노후화된 전력망의 재구축에 2조 달러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리 가격을 역시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 수요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디폴트 상황이고요. 그러면 공급이 원활하게 그 수요를 조금 더 눌러주는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고 어느 정도 공급 부분들도 약간 일부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도 구리 가격이 좀 더 강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전선과 전력 설비 관련된 이슈는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자, 이쁜이 부동산님, 억대 연봉 줘야 됨, 우리 박 부장 오빠. 억대 연봉요. 예, 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저가 매수에 유입되면서 오늘 화학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화학주의 상승 배경은 역시 너무 싼 거죠. 저가 매수 유입이 외국인이 들어왔고요.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의 업종 내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52주 신저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싸니까 순환매 차원에서 또 살만했다. 밸류션 상에서 그러한 거고요. 두 번째 화학에 대한 상승 배경은 개별 모멘텀이 좀 있었죠. 특히 LG화학이 수천억대 차량용 필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주 발표되는 뭐 중국 제조업 PMI 이게 이제 최근 3개월간 예상치를 아마 상회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조업 반등에 대한 역시 중국 쪽의 기대감이 있고 오늘은 또 중국 쪽의 부동산 쪽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부동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중국의 정책적으로 드라이빙이 걸리면서 화학 관련된 경기 민감 이쪽이 조금 더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KB증권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화학 섹터 한 번 제가 방송을 아마 화학 sek터 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가동률 이야기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부분이 있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가져와 봤어요. 오늘 이제 화학 쪽이 급등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했죠. 자, 24년 1월에서 2월까지 아시아 가동률은 84.9%, 전년비
20.5%포인트 급증했습니다. 올해 2월의 글로벌 가동률은 74.9%, 11.3%포인트 지난해 대비 올라왔는데 2010년부터 23년 평균 74.1%에 거의 도달했죠. 근데 글로벌 가동률보다는 역시 아시아 가동률이 84.9%로 가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가동률이 이렇게 높은데 이게 20년 내의 최고치 가동률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가동률 상승을 아시아 쪽에서 끌어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료 보여드릴까요? 자, 첫 번째 잘 보여드리면 이 검은색 실선 보십시오. 검은색 실선이 85.9%로 최근 20년 내에 아마 동북아시아 석유화학 가동률 최고치입니다. 20년 만에. 이게 아마 중국 이슈가 있는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약간 푸른색 쪽에 보시면 글로벌 석유화학 가동률도 올라오지만 역시 이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동북아시아 석유화학 가동률입니다. 중국 쪽에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수요 지표인 미국 소비자 기대 지수도 괜찮고, 두 번째로는 중국 제조 PMI가 회복세이고, 세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휴인, 테무, 미니소 이런 중국의 초저가 소비재 판매가 급증을 하면서 아시아 쪽의 범용 플라스틱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게 이제 동북아시아 쪽의 가동률을 급증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초저가 소비가 유발한 범용화학 수요가 추정치로서는 1.5% 정도 최대되는데 중국 생산 능력의 7.5%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끌어올린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석유화학의 동행지표가 역시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왼쪽에 보시면 동행지수인데 이런 것들이 글로벌 석유화학 가동률을 같이 따라가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글로벌 석유화학 가동률이 이 동행지표로서 중국의 제조 PMI가 가는데 회색 실선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중국 쪽의 제조 PMI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24년 기준의 PE 증설은 올해 4분기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2분기하고 3분기까지는 시황과 마진 반등이 역시 기대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저점 수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진 반등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순환매로서 화학주가 급등이 나왔다 이게 볼 수 있죠. NCC 마진 반등 가능성을 좀 높여본다라고 KB증권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화학업종들의 그 마진이 스프레드가 그렇게 좋지를 못할 수 있는데 지금은 최근에 유가가 일부 좀 올라오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NCC 마진이 회복 중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약간의 수요 회복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를 했죠. 예를 들어서 두바이 유가가 12월에 배럴당 78.2달러 수준에서 최근에 배럴당 89.6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NCC 마진은 같은 기간에 톤당 193달러에서 최근에 톤당 241달러로 일단 유가가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NCC 쪽의 마진이 같이 회복을 하고 있죠. 이것은 수요가 없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수요 회복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높은 아시아 가동률 대비 석유화학 마진은 역시 다운사이클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증설된 대량의 신규 NCC들이 코스트 커브의 저점을 늘린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렇게 보이는데,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자, 석유화학 마진이 반등하는 티핑 포인트가 과거 75에서 80% 정도 수준에서 최근에 85% 정도로 상승률, 가동률이 올라와야만이 이제 티핑 포인트가 된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동북아시아 석유화학 가동률이 이렇게 푸른색으로 막 올라왔지 않습니까? 최고치까지 20년 만에. 근데 밑에 검은색으로 보시면은 아시아 석유화학의 납사 마진이 아직도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동률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중국 쪽에 관련된 신규 NCC들이 여전히 가동률이 이렇게 좀 마진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5% 정도 올라오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NCC 마진도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가동률이 형성이 되면서 결국은 굉장히 어려웠던 NCC 마진가에도 이제 고개를 든다는 점에서는 역시 하방에 대해서 아주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저점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세가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마진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려면 좀 더 뭔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높은 가동률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마진율을 땡기든가 아니면 이게 유지가 안 되면 마진 회복이 또 저점에서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가 또 있냐면 결국은 유럽과 일본의 1세대 NCC들이 폐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폐쇄. 그러니까 대륙별 NCC의 노후 정도가 어떠냐. 유럽은 44년 정도 됐다고 해요. 노후도가. 그리고 미국은 28년, 중국이 11년. 상대적으로 중국이 조금은 이제 노후도가 조금 11년 정도인데
지난 4월에 1차 NCC 폐쇄가 발표됐습니다. 어디냐? 1967년도에 만들었던 엑스모빌입니다. 프랑스 쪽인데 연간 42만 5천 톤 정도 폐쇄됐고요. 1972년도 사빅인데 그거는 네덜란드 쪽이고 연간 57만 5천 톤 이게 폐쇄됩니다. 그리고 일본 쪽인데 연간 41만 3천 톤 정도 되는 이데 미슈 코산 미쓰이라는 회사네요. 예, 이 부분이 연간 41만 3천 톤 정도가 폐쇄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3월에 인도라마 관련된 벤처 관련된 부분도 유럽의 PET, 그 다음에 PT의 설비를 폐쇄를 고려 중에 있다라고 지난 3월에 또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업체들이 일부 전환되고 있고 좀 더 비중국의 화학업체들은 스페셜티로 또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순수 엔시스들에 관련된 전환, 폐쇄 이런 것들이 또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마진이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에 오늘은 화학업종들이 상당히 급하게 올라왔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하나증권에서 보고서를 또 내면서 석유와 관련된 시황이 혼조세이긴 하지만 주요 다운스트림 업체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호조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2분기 또한 성수기 들어가고 환율 효과까지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죠. 그래서 지금 유니드가 컨센 대비 15% 상회하는 실적이 예상되고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는 컨센을 각각 51%와 28% 상회하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하나증권 추정치 기준 금우석유나 KCC 또한 컨셉 부합 또는 상회할 것을 전망한다면서 전반적으로 화학업종들이 상당히 좋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중국의 승용차 타이어 가동률이 6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리타이어 쪽의 수요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또한 중국에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하나 있죠. 2구 환신. 이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굉장히 중국 쪽의 자동차 수요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 타이어 관련 체인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이 또 유효하다 볼 수 있겠고요. 다운스트림 업체 주가는 연초 대비 모두 하락하면서 올해 1분기 실적 개선과 2분기 환율 상승, 물량 증가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 섹터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중앙정부의 자동차 관련된 보조금 정책 정리인데 2구 환신 제일 위쪽에 보이죠. 이건 신용증권에서 보여주신 자료인데 보시면은 24년 4월 24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해서 내연기관 자동차,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해서 보조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동차 수요를 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신용증권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에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 그리고 자동차 브랜드별로 차별화된 2구 환신 보조금 정책을 실시해 왔는데 전체적인 보조금 정책이 아니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과거에는 제한적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4년 2구 환신 관련된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포함됐던 자동차 교체가 가능한 차량이 약 1,800만 대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10% 정도 신차로 교체가 되더라도 자동차 판매량 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자동차 판매량이 3천만 대 정도 수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1,800만 대 정도 수준에서 10% 신차 교체면 180만 대죠. 추가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작년에 자동차 판매량 3천만 대에서 180만 대면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SK이노베이션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특히 영업이익이 6,247억 정도 수준이니까 전년 동기 대비 66% 이상 급증한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역시 에너지 화학 쪽의 사업이 배터리 사업의 부진을 상쇄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쪽, 에너지 쪽 이쪽이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 유가 상승에 따른 뭐 재고 관련 이익 등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벤젠 화학 사업은 벤젠 스프레드 개선 이런 것들이 마진 상승 그리고 납사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들의 영향 때문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견조했죠.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사업 전망도 에너지 쪽과 화학 쪽 그러니까 2차전지 쪽이 아니라 에너지 쪽과 화학 쪽이 굉장히 2분기도 전망이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석유 사업의 경우에도 오펙 플러스의 감산 지속과 드라이빙 시즌 2분기 들어가면서 견조한 정제 마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석유 화학주들이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전조가 지난주에 이미 슬슬 나왔었죠. 석유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화가 많이 나겠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들어집니다. 네, 뭐 우리가 이제 한화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게 화나 솔루션 너무 안 올라가니까 너무 화가 난다 이런 말씀도 있을
있는 분도 많이 계셨는데, 뭐, 글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되게 어려운 섹터입니다. 화학 쪽도.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은 모습이고요. 창보류님, 발음 시에 화가 아닌 화계, 음절 S를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시는데, 음절의 액센트가 좀 이게 다릅니까? 그렇게 드리면. 그래서, 뭐,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듣기에도 그게 또 편하신가요? 화학, 예, 이렇게 달라고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섹터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섹터는 중국 소비주입니다. 역시 이제 오늘 일부 뭐 화장품, 일부 미용기기 쪽이 좀 괜찮았는데, 그 외에도 여행주라든지 뭐 이런 쪽도 괜찮았고요.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 자, 일본의 골든위크, 그리고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다가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골든위크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이죠. 일본 최대 여행사 JTBC에 따르면 올해 황금 연휴 일본 여행객들은 해외 여행지로 한국을 1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 가능성이 20.8% 가장 높게 꼽았다고 하고요.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의 경우에는 황금 연휴 기간 국제선 여객 예상 68만 2,600명 가운데 한국행이 97,400명, 14.3%로 역시 1위를 차지했다고 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높게 또 관련된 종목들, 소비주들이 좋았고요. 아울러서 이번 달 1일부터 5일까지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한국을 찾는 중국의 관광도 많이 늘고 있고요. 여러분들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명동을 나가시면 가장 눈에 띄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면세점은 결국 이제 롯데백화점 위쪽에 올라가시면, 롯데 면세점 올라가시면, 보따리 상들이 어떻게 이렇게 뭐 박스를 어떻게 쌓아놓고 있는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 번씩 체크하러 나갑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많구나. 그리고 이렇게 뭐 박스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도 보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확실히 보고 있는데요. KB증권에서 리포트를 낸 게 있습니다. 자,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원 위안 환율 상승과 중국인 유입인데 한국 방문 주요국 관광객 추이를 위쪽에 보시면 역시 이제 노란색 보이시는 게 이제 중국 쪽이죠. 그리고 그 위로 일본, 그 다음에 미국, 대만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한국 방문 중국인 관광객들이 역시 이제 현재 2019년 뭐 이렇게 초와 그리고 유사한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환율 관련해서 원 위안 환율 상승이 되니까 오히려 중국인들이 많이 올라오는 환경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 위안 환율이 상승되면서 중국인들도 조금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을 많이 가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인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 조사기간 어테스트가 8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인 1134명 정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해외여행을 예약한 응급자 가운데 한국행을 준비 중인 경우가 3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월 조사 때가 21%였으니까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더 많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 선호에는 또 항공 운임 하락도 한몫을 했다는 평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TV, 그러니까 CCTV가 노동절 연휴 해외여행객이 전년 동기 대비 370% 증가했다고 또 추산된다고 전했고 한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관계자들도 역시 한국 검색이 전년 동기 대비 27배나 급증했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역시 중국인들도 뭐 제주도 지금 많이 들어간다 그러고 국내에도 많이 들어오는데 글쎄요 지금 이번에 5월달 저희도 이제 어버이날도 있고 이렇게 어린이날도 있잖아요. 그때 이 서울에서 부산 가는 KTX 예약률이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지방에 내려가시거나 부산 가는 분들은 예약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미 KTX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리가 좀 없을 수 있다는 말들이 많아서 중국인들이 꽤 서울 부산 간의 KTX 예약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중국인들이 또 예약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부산이 또 많이 가시나 봐요.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그리고 뭐 여행, 카지노, 저가 항공사 이런 종목들도 같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것도 이제 KB증권의 자료인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를 인용해서 갖고 온 건데 역시 신용카드 지출액이 벌써 2019년과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고요. 관광 트렌드도 과거보다는 덜한 쇼핑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은 화장품과 향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좀 덜 쓴다고 이야기는 되지만 여전히 화장품과 향수가 많고 그리고 오히려 강남 쪽에 카드를 들고 가서 미용시술을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트렌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역시나 원화 약세 그리고 인플레 효과 때문에 아직 관광객 유입이 과거보다
덜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런 환율 효과 때문에 지출액은 과거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다 올라왔다는 거고요. 관광 트렌드가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소비 품목 1위는 향수와 화장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핵주먹 타이슨 좌님, 부산을 왜 가지 하시지만 해운대 가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해운대. 예. LCT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굉장히 많이 갑니다. 실제 해운대 백사장 그쪽에 가보시면 과거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중국 분들 굉장히 많이 보이시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이건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자, 3월에 한국 출입국 관광 통계입니다. 그래서 아웃바운드는 지금 내국인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3월 쪽에. 이 보시면은 전월비로는 14.7% 좀 줄었지만 전년비로는 45.5%로 또 한국인들이 많이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런 것들이 되는데 19년 대비로는 아웃바운드가 91.8%, 2018년 대비로는 95.1% 많이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전올해는 2019년 대비 96%, 2018년 대비로는 108.7%로 많이 나가십니다. 거의 일본과 대부분 다 동남아 쪽에 많이 나가시고 그 외에도 유럽이나 미주 노선도 꽤 늘고 있죠. 근데 인바운드를 보면 24년 3월 인바운드 외국인이 입국을 보면 전월비 44.8%로 2월 대비로도 44% 늘었고요. 전년비로도 86.3% 늘었습니다. 근데 인바운드가 2018년 대비로는 3월이 109.2%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2019년 대비로도 97.1%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인바운드 회복률은 22년 3월 이후로 처음으로 아웃바운드 회복률을 상회하면서 오히려 나가는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보다 인바운드 한국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3월 달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3월 달 중국인 입국객 수는 전년비 433.2%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물론 이제 많이 기저가 낮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전 올해는 2019년 대비 75.8% 그리고 2018년 대비로는 99.5%로 거의 다 2018년 기준으로는 회복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바운드가 많이 들어오면 뭐 명동 등을 포함한 각 관광지에서 굉장히 소비가 늘어나겠죠. 예,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은 열심히 벌고 또 열심히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달이기 때문에 바쁘실 겁니다. 여행도 많이 다셔야 되고 또 가족과 모이는 날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요. 예, 부모님 건강 챙겨드려야지. 예, 최준욱님, 예,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패키징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요. 뭐 글쎄요, 뭐 어찌됐든 많이 들어와서 또 국내에서 많이 소비를 해주면 또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권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뭐 또 단점이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살아나고 소비가 또 살아난다면 또 나쁘지 않은 장점이 또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분들 감안하시면서 저희가 관련된 섹터도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전기가 오늘 관련된 유리기판 관련된 사자간 기술협약 체결 소식에 이제 관련주들이 올라왔습니다. 사자간이면 어느 회사냐? 독일에 관련된 부분이죠. 독일에 LPKF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LPKF 코리아라는 법인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 이렇게 해서 삼성전기와 함께 사자간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 전해졌습니다. 삼성전기가 제조장비 회사들과 제조 공급망을 이제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연구개발 진행한다. 뭐 25년, 6년 정도면 유리기판 시장이 열린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했던 CES 2024에서 유리기판 사업에 도전하겠다고 삼성전기가 선언한 지 3개월 만에 구체적으로 지금 공급망을 구축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관련된 주가가 좋았습니다. 유리기판 제조에서 가장 핵심 공정이 뭐냐면 유리관통 전극이죠. 이게 TGV라고 하죠. 이 관련된 장비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최근에 캠트로닉스 본사를 찾아가서 수차례 유리기판에 관련된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타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리기판 관련주가 올라왔는데 역시 이제 뭐 관련주들은 뭐 필옵틱스라든지 뭐 FNS텍, 그다음에 HP 테크놀로지, YC캠, 뭐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상당히 유리기판 관련주들에 대한 급등세가 오늘 상당히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1, 2년 내에는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이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중소형주도 그리고 SKC도 오늘 뭐 화학 업종이지만 또 SKC도 같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역시 중복해서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중소형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최근에는 대형주보다는. 뭐 수급이 제한적이니까요. 아무래도 현재는 중소형주 움직임이 좀 더
굉장히 좋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섹터는 역시 이제 반도체인데, 오늘 소부장은 좀 주춤했습니다. 뭐 아침에 좀 좋았다가 좀 주춤했고요. 리포트가 오늘 나왔던 HPSP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버텨줬고요. 나머지는 좀 올랐다가 또 마이너스 넘어가는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최근에 탄력이 조금 주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조금 움직이기도 했는데, 역시 이제 지난 주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좋았죠. 그래서 AMD가 2.37, 엔비디아가 6% 이상,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9 이렇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의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AI 관련된 칩 수요가 여전히 견조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이 일부 움직이기도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반도체 업체들 투자 확대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이 지난 현지 시간 26일 날 독일의 오버코엔에 있는 자이스 본사를 방문해서 관련된 최고 경영자를 이제 만났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자이스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향후에 EUV 기술과 첨단 반도체 관련 장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더군다나 관련된 SK 하이닉스가 24일 날 청주 M15X 공장, 익스텐션 공장이죠. 새로운 D램 설비를 설치하겠다 공식 발표했고, 또 450억 달러를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지금 투자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기존보다 3배 정도 더 관련된 투자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역시 소부장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시장 조사 업체인 밸류H라는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HBM 시장이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68% 급성장할 것이다 평가를 받았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D램 3사가 올해 HBM 증설을 지난해보다 2.6배 이상 확대를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HBM 공급 부족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다 언급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비백이나 뭐 이렇게 나오는 뭐 H200, 뭐 비백 이렇게 들어가면 GPU가 과거에는 GPU 하나에, 그리고 GPU가 하나가 들어가면서 그 GPU 하나당 HBM이 한 4개에서 6개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다음 모델들, 엔비디아의 그 다음 모델들은 GPU가 2개가 들어가고 그 2개에 각각 하나씩의 HBM이 6개에서 8개, 9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HBM 시장은 기존보다 4배가 늘어난 시장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면. 그러면 엔비디아 신제품 때문에 HBM 시장이 4배가 늘어나는데, 지금은 캐파를 2.6배 정도 늘으니까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INC, DI, 뭐 후성, GMB 에스코, 에세코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가들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일부 종목들은 음봉을 나타내면서 약간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도 있으니까, 역시 이런 부분들도 약간 밸류에이션 부분들을 역시나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테크가 이제 과연 뭐 더 못 가고 이제 피크에 왔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좀 되실 텐데, 자,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골드만삭스 프라임 쪽, 데스크 쪽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 트레이딩을 하는 쪽인 것 같아요. 그쪽 관련된 자료를 한화투자증권에서 이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골드만삭스 프라임 쪽의 데스크 쪽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 자료를 보고 헤지 펀드들이 11거래일 연속, 그리고 주간 단위 4주 연속 미국의 테크주를 순매수하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약간 갈색 선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세미 이퀄 쪽을 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파란색 실선은 역시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쪽인데, 역시 보시면은 테크 쪽, 세미, 특히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반도체 쪽을 계속 사고 있고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줄인 거죠. 3월과 4월 초 공격적인 매도, 공매도로 인한 테크 섹터 약세가 나온 이후에 결국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수급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세미와 반도체를 매수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매도 청산, 매수세가 컸었는데, 그 결과 현재 세미와 반도체에 대한 순 비중은 현재 4.4%로 5년 이내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수급이 집중되고 있고, 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순자산 비중이 현재 13.8%로 평균 대비 낮은 상황까지 지금은 소프트웨어 쪽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크 쪽이 역시나 최근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헤지 펀드들의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슈입니다. 그 다음 이슈는 역시 자동차 부품 쪽인데요. 밀세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역시 현대기아가 지난 3년간 이 큰 폭의 이익 성장을 이루어내면서 오히려 멀티플은 하락해서 이제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사료 띄워드릴까요? 보시면은 현대차와 기아의 PE 밴드 그리고 영업이익 추이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보시면 왼쪽 보시면
네, 푸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영업이익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오렌지 색깔로 실선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P 밴드 차이와 영업이익인데요. 오른쪽 보시면 역시 이제 좀 보시기 ROE와 PB의 디커플링입니다. 검은색 실선이 이제 ROE 쪽이고 그 다음에 약간 붉게 보이는 게 PBR이거든요. 그래서 ROE가 급증하는 구간에 오히려 디커플링 되면서 PBR이 빠졌던 구간이죠. 이제 살짝 고개를 듭니다만 뭐 밸류 프로그램과 포함해서 최근의 실적이 PBR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미 ROE가 올라오기 시작한 것은 이미 벌써 전부터 올라왔죠. 근데 오히려 PBR이 더 빠졌던 디커플링 구간이 위쪽은 현대차, 아래쪽은 기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디커플링이 나왔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글로벌 왕성차 업체의 ROE와 그다음 PBR을 살펴보는 건데 이 점선 부분 실선이 이제 평균치 중심 정도 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역시 ROE고 위쪽으로 가게 되면 PER 그런 배수익이요. 그러면 위쪽으로 가면은 비싸게 거래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ROE가 높은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래쪽에 있는 게 저평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아가 아마 현대보다는 훨씬 더 ROE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높게 PR을 받고 있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 현대차가 노랗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ROE가 기아보다는 ROE가 낮으니까 아마 PER도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게 프리미엄을 좀 덜 받고 있죠. 디스카운트 되고 있죠. 그래서 기아가 먼저 ROE가 높으니까 PER 배수를 좀 더 높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PBR을 놓고 보더라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ROE가 높을수록 그리고 PBR 관련해서 이렇게 아래쪽일수록 훨씬 싸고 매력적인데 역시 기아와 현대차가 완성차 업체들의 ROE, PBR을 같이 비교를 해봐도 현대 기아는 약간 저평가 쪽에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현대기아 주주 환원은 밸류업 이전부터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회색 막대 그래프가 현대차 그리고 약간 오렌지 색깔이 이제 기아 쪽인데요. 막대 그래프가 몇 년 전부터 22년도부터 이미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아직은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이 부분을 조금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이는 그런 모습이 볼 수 있다는 건데 이 보시면은 벤츠, GM, BMW, 폭스바겐, 포드 이쪽이 주주 환원율이 기아가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높지만 그러나 벤츠나 GM, BMW, 폭스바겐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고 현대차는 조금 더 낮죠. 근데 뭐 닛산, 토요타보다는 뭐 주주 환원율이 그래도 조금 더 올라온 편이긴 하지만 뭐 유럽 쪽의 차량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마 벤츠나 GM, BMW, 폭스바겐보다는 다소 조금은 주주 환원율이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걸 높이게 되면 밸류를 멀티플을 위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5, 6월 정도에 인베스터 데이를 지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보시죠. 그래서 시장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현대기아가 어떻게 갈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한 4, 5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ROE가 지금 현재 9% 정도 되는 현대차가 10% 이상으로 올라갈 텐데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ROE가 10% 이상 나오게 되면 PBR은 한 배 이상으로 거래가 됐다는 점도 볼 수 있는데 현재 현대차가 한 0.6배 언저리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구석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현대차와 기아가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겁죠. 예,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가기 시작하면 예, 무섭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그런 날이 올지 예,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역시 이제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자율주행 이슈죠. 예, 중국 당국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데이터 안전검사에서 외자기업 최초로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데이터 처리 사항 안전요구 검사 상황 통지라는 보고서에서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차종 모델 3와 모델 Y 관련해서 모두 검사 통과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이슈가 불거졌고 역시 이번에 검사 통과 판정을 받은 업체가 비아디 그리고 리오토 로터스, 그 다음에 호존이라는 회사고요. 니오라는 회사도 이제 통과를 했죠. 그래서 테슬라의 중국 내에 완전 자율주행 FSD 관련된 소프트웨어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 이제 블룸버그 통신 이슈입니다. 그 다음 헤드라인 좀 띄워주시죠.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가 서프라이즈 차이나 비즈니스를 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인도 쪽으로 취소했나요? 인도 방문을 취소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인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중국으로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관영 중앙
중앙TV, 그러니까 CCTV죠. 일론 머스크 CEO가 중국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했고요. 중국 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리창 국무원 총리가 상하이 기가팩토리 문을 연 2019년 당시에 상하이 당서기로 근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CEO와 인연이 아주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 FSD 관련 자율주행 관련된 기대감이 한껏 부풀러 올라왔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자료 띄워주시면 테슬라가 AI 쪽에 100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AI 쪽에 왜 합니까? 추론 관련해서 역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방점이 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연말까지 엔비디아 H100 GPU를 10만 대까지 늘리겠다라고 자신감을 비췄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AI 쪽이나 자율주행 쪽에 이슈가 되는 거죠. 최근에 전기차를 놓고 보면 오히려 소재주보다는 오히려 전기차가 자율주행 쪽으로 약간 방점을 찍고 어떤 그쪽으로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서 언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자료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자료 로이터 통신 자료인데요. 역시 테슬라가 바이두와 중국에서 FSD를 위한 매핑 계약에 합의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이두가 테슬라와 공동으로 중국 공공도로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매핑 라이선스에 대한 액세스를 자동차회사에 부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번 거래로 테슬라가 FSD 관련된 부분들을 중국에서 제공할 것이라 부르는 테슬라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대한 최종 규제 장애물을 제거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테슬라의 차선 수준 어떤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바이두가 제공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역시 조금은 중국 시장에 자율주행 관련된 시장이 좀 다가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받았습니다. 현대기아도 이제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요세미티 호텔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바이두 쪽과 관련해서 역시 중국의 커넥티드카 전략적 협력 MOU를 맺었다. 현대기아도 중국에서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 쪽의 커넥티드카 시장 규모는 약 40조 8,234억 원, 판매 대수는 1,700만 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주들 주가가 오늘 굉장히 좋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오늘 임식료 업종이라든지 이야기가 지난주에도 제가 음식료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짜지구 휴전 논의 소식에 일부 방산이나 LPG 관련된 에너지주가 좀 빠졌다는 점. 그래서 음식료 업종은 업황 개선 기대감 그리고 원재료 하락 기대감 때문에 좋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뒤쪽에 나와 있으니까 3프로 앱에 들어가셔서 시내 자료실에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섹터를 이야기할 만큼 시장은 좋습니다. 순환매 흐름과 섹터들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서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사랑합니다.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